그 다음 거 한번 봅시다. 이거는 11강. 자, 이거는 11장 여수장 우중문시 그리고 절명시입니다. 자, 먼저 여수장 우중문시 해제부터 먼저 보자. 자, 보면 고려의 명장 을지문덕이 수의 우중문에게 조롱조로 보낸 것으로, 자, 여기서 중요한 말 조롱조로 보냈다라는 말 중요합니다. 조롱조로 보냈다. 오케이. 조롱조로 보낸 말로 이거 그거부터 먼저 얘기해야 되겠다. 요거부터 먼저 얘기할게. 자, 주다 수여라는 뜻이야. 수장 수나라 장수 우중문 이거 이름이야. 이름. 그래 그러니까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보내는 노래다 이런 뜻입니다. 절명시 끊을 절자에다 목숨 명자에다 시야. 그러니까 목숨을 끊은 시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보자. 음, 먼저 해제부터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해제. 고구려 명장 을지문덕이 수의 우중문에게 조롱조로 지어보낸 것으로 고구려인의 요거 고구려인의 기계와 자신감 이걸 엿볼 수 있다. 현재 전하는 가장 오래된 한시다. 한시 중에서 가장 오래됐다는 얘기야. 창작 배경 영양왕 23년에 수양제가 113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고구려에 침입을 하여 압록강에 대치하고 있을 때 고구려의 을지문덕은 적군에게 거짓 항복을 하여 그대의 허점을 탐지하고 돌아왔다. 적군이 이 사실을 알고 추적을 하지만 적의 군사력을 소모시키기 위해 패배를 가장하여 적군을 평양섬 상심리 밖까지 유인을 했다. 이때 을지문덕은 적장 우중문에게 한편의 시를 지어 보내 그의 어리석음을 비꼬았다. 적군은 고구려에게 속은 줄을 알고 황급히 다시 북쪽으로 퇴각하기 시작했지만 을지문덕이 지휘한 고구려 군사가 살수에서 적군을 크게 물리쳤다. 이것을 살수대첩이다 라고 했어. 보자. 신기한 책략은 하늘의 이치를 다했고, 정말? 아니지. 비꼬는 거지. 그 다음에 오묘한 계산은 땅의 이치를 꿰뚫었구나. 정말? 아니지. 에이, 이것도 마찬가지. 비꼬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첫째, 과장. 둘째, 대꾸. 셋째, 반어가 들어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과장, 대꾸, 반어. 신기한 책략은 하늘의 이치를 다했냐? 오묘한 계산은 땅의 이치를 꿰뚫었냐? 그대 누구겠어? 그대 중문이 오빠 우중문. 그대 전예계 이겨 이미 공이 높으니. 이미라는 얘기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미 이길 수 없으리라는 의미야. 그래서 지금까지의 패배는 전략적이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지. 그 다음에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 만족하기를 알고 그만두기를 바란다. 너 안 그러면 죽는다.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신감 또는 경고 또는 뭐 위협 이런 말들이 들어갈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신기한 책략은 하늘의 이치를 다했고 오묘한 계산은 땅의 이치를 꿰뚫었구나. 이 두 개가 뭐에 해당되는 거니? 그래, 이 두 개는 먼저 막 칭찬을 했지. 그 다음에 너 까불면 죽는다. 뒤에 가서 위협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억양법이 나오는 거야. 억양법. 억양법은 뭐냐면 앞부분에 가서 막 칭찬을 해주고 뒤쪽에서 빵 때리거나 앞에서 빵 때리고 뒤에 가서 막 칭찬해 주거나.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영배 너는 참 공부 잘하고 잘생기고 미남이고 여자들도 너무나 좋아하고 정말 나무랄 데가 하나도 없어. 근데 너는 싸가지가 없어. 이런 게 억양법에 해당되는 거지.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갈래는 한시고 그 다음에 성격은 풍자적이야. 누구를? 우중문을. 그 다음에 자, 요거 잠깐 보자. 한 줄에 몇 글자씩 있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글자씩 있어. 그러니까
오언이라고 합니다. 오언.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네 줄이야. 이걸 절구라고 해. 그러면 이게 한 줄에 8글자가 있어. 7글자가 있어. 그러면 이걸 7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8줄이 있어. 그럼 이걸 율시라고 해. 그래서 5원 절구 또는 뭐 7원 율시. 근데 이게 각각 섞일 수도 있어. 한 줄에 5개가 있는데 줄이 8줄이야. 그러면 5원 율시. 한 줄에 7개인데 4줄이 있어. 7원 절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표현은 반어구 억양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주제. 적장을 조롱한다. 적장의 오판을 유도한다. 현재 전환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한시다. 오케이.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잠깐 봅시다. 밑에 거 보면 요거 보자. 새도 짐승도 슬피 울고. 사실은 나라가 뺏겼어. 그래가지고 얘가 이 시를 써놓고 자살을 한 거야. 새도 짐승도 슬피 운다. 이거 뭐겠니? 감정이입. 새도 짐승도 슬피 울고 강산도 찡그리니. 강산이 얼굴을 찡그린데, 그런데 찡그리는 건 짐승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화류법. 이렇게 되겠지. 화류법은 뭐야? 화류법은 무생물을 생물인 것처럼 나타내는 거. 생물처럼 나타내는 거.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나타낸 거. 무궁화.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냈으니까 대유법이 쓰인 거지. 어디를 나타내? 조선을 나타냅니다. 무궁화 온 세상이 이젠 물속에 가라앉아 버렸구나. 물이 뭐겠니? 일제. 일제 속에 가라앉았구나. 나라를 뺏겼구나. 가을 등불 아래 책을 덮는다. 미줄 쳐놓고 조금만 기다려봐. 가을 등불 아래 책을 덮고 지난 날을 생각하니 인간 세상에 글 아는 사람 노릇 요 두 개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니? 화자가 지식인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인간 세상에 글 아는 사람 노릇하기가 어렵구나. 오케이. 그럼 보자. 갈래는 한시야. 뭐 7원절구. 그 다음에 주제 나라를 잃은 지식인의 비탄과 절망. 오케이.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보자. 밑에 해제를 보니까 한일 합방으로 나라를 빼앗긴 참담한 상황에서 저리를 지켜 자결하는 심경을 그려낸 한시이다. 오케이.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제들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봅시다. 다음에 추야우중하고 제가야산 독서당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제목부터 잠깐 얘기를 해볼게. 제목부터 잠깐 얘기를 하면 가을, 밤, 비 가운데야. 그러니까 가을밤 비 내리는 가운데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지을 제자야. 어디서? 가야산에서 뭐를? 독서당을. 그래서 가야산에서 독서당을 짓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 밑에 한번 보자. 먼저 해제. 중국까지 이름을 떨쳤던 작가가 자신의 뜻이 용납되지 않는 신라 말기의 현실에 대한 갈등을 표현한 작품이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최치원이 신라 말기에 당나라에서 귀국한 뒤에 정치개혁을 위한 노력이 좌절되자 관직을 내놓고 각지를 유랑하다가 가야산 해인사에서 은거할 때 지은 한시이다. 창작 배경. 신라시대 학자로 경주 최씨의 시조인 최치원은 869년 13세의 나이에 당나라에 유학을 해서 빈공과에 급제를 하고 벼슬길에 오른다. 토항, 토경문 등을 지어서 문명을 떨치던 그는 885년에 귀국을 해서 869년 시무책 10조, 시무10조라고 보통 얘기를 해. 시무10조를 진성여왕에게 바치는 등 신라의 정치적 혼란을 바로잡고 개혁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육두품으로서의 신문적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어서 관직을 내놓고 난세를 비관하며 각지를 유항하다가 가야산의 해인사에서 여생을 마쳤다라고 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최치원의 요거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네모 치는 것들이 있을 거야. 요 네모 치는 것들은 뭐냐면 화자의 심리를 더욱 심화시키는 소재. 다시 말해서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뭐냐? 가을바람, 그 다음에 비, 그 다음에
등불. 요 세 개는 최치원 시적 화자의 심리를 더욱더 슬프게 만드는 거야. 가을바람에 괴로이 시를 읊조리지만, 뭐 시나 글이겠지. 글을 읊조리지만 세상에 알아주는 이가 없구나.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 다음에 그럼 얘는 어떤 마음이겠어?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슬프겠지. 외롭겠지. 외로움. 창. 자, 봐봐. 창은 세상과의 단절과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이 작품 말고 창이 단절과 연결을 나타내는 거 정지용의 유리창이라는 작품이 있어. 유리창. 오케이. 창밖에 왜? 창을 통해서 밖을 봐. 하지만 밖은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어. 그래서 창밖에 밤이 깊도록 비가 내리는데 이 비를 보면서 내가 슬픈 거야. 등불 앞에 마음은 말리 밖을 달리는구나. 그런데 이거는 잡서마다 약간씩 좀 예의가 다른데 1번 여기에서처럼 경주에 돌아와서 지었다. 경주설이 있고 2번 당나라에서 지었다. 당나라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신에서 얘기를 할 땐 학교 선생님이 이걸 경주라고 얘기하느냐 당나라로 얘기하느냐는 여러분들이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 자, 성격은 애상적이고 그 다음에 주제 뜻을 펼칠 수 없는 지식인의 고뇌. 그럼 이건 뭐겠어? 이거는 경주설에 대한 얘기겠지. 근데 고국에 대한 향수 이렇다면 이거는 당나라설이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밑에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자. 첩첩 바위 사이를 미친 듯이 달려서 겹겹 봉우리를 울리니 뭐가? 주체가 뭐야? 주체는 물입니다. 물. 여기 나오지? 물. 지척에서 하는 말소리 뭐겠어? 나를 치게 하는 소리. 어우, 저 육두품. 어우, 더러운 피새끼. 저 육두품. 이렇게 지척에서 하는 말소리를 분간하기 어려워라. 늘 시비하는 소리. 이 시비하는 소리도 마찬가지. 자기를 미워하는 소리. 요 두 가지는 뭘로 해석하니? 자신을 시기하는 소리. 자신을 시기하는 소리. 그래서 늘 시비하는 소리 귀에 들릴세라. 자, 요거 한번 보자. 리을세라가 뭐냐? 뭐뭐 할까 두렵다라는 뜻입니다. 뭐뭐 할까 두렵다. 그래서 늘 나를 시기하는 소리가 귀에 들릴까 두렵구나. 짐짓. 그래서 흐르는 물로 온 산. 이 산이 뭐겠어? 가야산. 가야산을 둘러 막아버렸다. 그러면 이 물은 뭐니? 속세와의 단절이지. 속세와의 단절. 오케이. 그래서 첩첩 바위 사이를 미친 듯 달려 겹겹 봉우리를 울리니 지척에서 하는 말소리도 분간하기 어렵구나. 늘 시비하는 소리 귀에 들릴까 두려워 짐짓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막아버렸다라고 했어. 자, 봐봐. 갈래는 한시야. 그 다음에 서정적, 상징적 됐어. 그 다음에 칠원절구. 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야. 그러니까 7원이지? 몇 줄? 4줄. 이게 절구가 되는 거지. 아, 요거 얘기 안 했구나. 첩첩 바위 사이를 미친 듯 달려서 봉우리에 울리니 지척에서 하는 말소리 분간키가 어렵구나. 자, 요게 선경이야. 늘 시비하는 소리 귀에 들릴까 두려워 짐짓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러버렸다. 요게 후정이 됩니다. 그래서 선경과 후정이 나타난다. 오케이. 선경, 후정. 그 다음에 세속의 시비를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나타난다. 오케이. 요렇게 해서 먼저 추야 우중이 해결됐습니다. 여기에 있는 주관식 문제 푸는데 문제 4번은 지워버리십시오. 4번은 지워버리고 자, 그러면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또 다음 거 들어가겠습니다.